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윤혜근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복숭아 이제 병해충 관리가 되겠는데요. 사실 복숭아에 있어서 병해충 관리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방제 관리를 하시려고 트라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숭아도 마찬가지지만 이 식물은 엄청나게 많은 늘 그 위험 요소랑 굉장히 다양한 위험 요소랑 이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서 위험 요소랑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경쟁,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이 강해서 이제 견디어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 크게 피해를 사라호, 도열병, 그 다음에 멸구, 이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각각 세 가지가 다 우리 식물에 또는 우리 복숭아한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세 가지를 크게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라호는 태풍, 기상 조건에 따라서, 기상 악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 즉 이게 기상 악화에 따른 기상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피해라고 보면 되겠고요. 도열병 같은 경우는 도열병 무슨 약을 뿌리시나요? 그렇죠?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서 살균제를 뿌리는 균에 의해서, 즉 미생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해라고 보면 되겠고요. 멸구는 그렇죠. 곰팡이보다는 균일류보다는 훨씬 더 고등 생물인 거죠. 이제 곤충강이라고 하는 곤충강에 속하는 이 곰팡이나 세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등인 그런 생물류가 되겠습니다. 그런 생물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 과수에 있어서는 진짜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요. 이 벼에서도 도열병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멸구류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산에는 농약의 다 소진이 될 정도로 큰 대발생을 했던 게 바로 벼멸구였었죠.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고, 대체로 보면 농약회사들도 일정 양만큼만 생산을 하죠. 재고가 쌓이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늘 예년만큼 소비가 되는 정도의,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조금 더 알파를 해서 생산을 해내겠죠. 그런데 작년에는 예년에 생산했던 농약만큼을 거의 생산을 했는데도 벼멸구가 대발생을 해서 농약이 부족할 지경까지 와서 큰 피해가 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피해가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사라호와 같은 태풍과 같은 기상 조건, 그 다음에 미생물에 의한 병해, 그 다음에 멸구류 등과 같은 곤충에 의한 이런 충해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병해충, 우선 이제 병해충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이 대발생하게 되면 우리 인류한테 어떠한 피해가 오게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무슨 병인지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참고로 감자입니다. 감자. 예? 예, 죄송합니다. 감자 역병입니다. 감자 역병. 역병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들? 고추에 역병 있고, 사람한테는요? 연병이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연병, 옌병이, 그게 역병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고 그 전파력도 강하고 그래서 피해도 큰 것이죠. 이게 이제 역병에 걸렸을 때 제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산물 당연히 감소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렇게 병원균에 감염된 감자를 내지는 우리 과일을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감염됐던 병원균이 이렇게 다시 저장 중에도 계속 감염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저장 중의 손실이 나타나게 될 거고, 이러한 농산물을 우리가 이용을 하기가 곤란을 하겠죠. 물론 이제 상품성을 고려를 한다면 거의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없을 지점까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 소나무 어떤 소나무인지 아시나요? 예, 속리산 입구에 가면 어디죠? 무슨 동네 보은
속리산 입구에 가면 이제 정이품성인 거죠. 있는 정이품성. 정이품성이 얼마나 높은 직급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 시스템을 하면 장관급입니다. 장관님이 나무세요. 그런데 이 나무가 예전에 어떻게 된 거였었죠? 지금 거의 이제 반신불수가 됐는데, 예전에 솔리폭발이 때문에 엄청 거의 죽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곤충 전문가분들, 해충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렇게 살려놓은 거죠. 그래도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 문화재 중에 건물들 대부분 다 목재로 되어 있죠. 목재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 병원균이라든지 해충의 피해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 물론 이제 그 일본이라든지 중국 등 외세가 침입을 해서 불질르기도 좋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목재 건물이 될 텐데요. 이러한 목재 건물이다 보니까 큰 피해를 병원균이나 해충에 의해서 쉽게 피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감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독소를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침입 경로, 상처를 내게 주게 되니까 상처를 제공을 해주게 되니까 다른 병원균들이 침입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질이죠. 일반적으로 식물을 감염시키는 병원균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 병원균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 있게 되면 이런 물질들이 사람한테 독성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사람한테 감염을 할 수는 없어도 이들이 만들어내는 2차 대사산물인 독성 물질에 의해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의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스퍼질러스 플라부스라고 하는 병원균에 감염된 콩이고 이것이 이제 옥수수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사람이 섭취를 했을 때 이제 거의 치사하게 될 정도, 죽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아플라톡신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람은 병원균, 즉 곰팡이가 핀 음식물 어떻게 합니까? 버리거나 최소한 병든 부위는 없애고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독소, 즉 병원균에 감염이 돼서 만들어진 독소가 이 안에 있는 거를 이 콩이나 땅콩이나 옥수수를 사료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나 일반 가축들은 그대로 그냥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제 거의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직접적으로 죽거나 그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만성으로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만성으로 이러한 독성 물질이 쌓여 있을 때 그걸 누가 먹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먹이 사슬 때문에 사람이 섭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한테도 피해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제 피해를 주니까 당연히 재배 면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방제비가 제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인심의 황폐까지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수확물이 적었을 때, 생산량이 적었을 때 결국은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겠죠. 그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어떨까요? 결국은 지금 우리는 식량이 풍족하니까 그냥 이대로 뭐 조금 부족해도 견디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수입해 오거나 옆 동네에서 가져오거나 할 수 있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농산물이 수확량이 반으로 줄어서 절반이 먹을 게 없다. 절반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쪽? 저쪽? 아니면 옆에 계신 분? 어느 분이 밥을 먹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좀 덜 심각하시죠? 그런데 가족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가족 중에 절반이 못 먹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먹고 누가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 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아일랜드 기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감자 역병에 의해서 서양에서는 1800년도 이후에부터는, 남미에서 감자가 들여온 이후부터는
그 감자가 주곡이죠. 주곡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곡인 감자가 역병에 의해서 생산량이 거의 수확을 못할 정도까지 피해를 입게 된 거였어요. 그 아일랜드에 역병으로 인해서 기근이 오게 된 거죠.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 국왕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식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옆 동네 아일랜드의 옆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영국이란 나라가 있죠. 영국이란 나라한테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거절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국하고 아일랜드하고는 같이 친하게 잘 지내질 않습니다. 대신 아일랜드에서 프랑스에 요청을 했죠. 원조 요청을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원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영국보다는 아직도 가까이 있는 영국보다는 프랑스랑 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데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맞죠? 이 네 개가 합쳐져 있는데 그 주변에 더 가까운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그런데 아일랜드는 그 연방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어서요. 우리 자식들이 굶어 죽을 때 원조를 안 해줬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큰 역사나 외교 관계를 이렇게 바꿔놓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릴까요? 커피. 영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영국 하면 홍차가 떠오르십니다.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홍차를 마셨을까요? 인도, 스리랑카 이쪽에서 커피를 생산을 해서 늘 공급을 했었는데 그 지역에 커피의 녹병이 대발생해서 커피를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실론이라는 게 스리랑카 지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커피가 안 되니까 녹차를 생산하고 녹차를 들여다가 마시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홍차를 주로 마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영국이 지금 원래부터는 커피를 주 음료로 마셨고 지금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커피가 흉년이 들어서 녹차를 마시고 녹차를 가지고 이제 홍차를 만들어서 마시기 시작한 문화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도 그냥 생각하면 영국 사람들은 홍차를 많이 마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문화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식물에 발생하는 병, 해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은 늘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은 식물과 이제 밀접하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식물을 생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또 늘 정적인 상태로 동적인 것들에 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한편으로 보면 좀 불리한 환경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식물이 사람의 도움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우리가 농경문화, 즉 이 단순화된 품종이나 단순화된 작목을 대면적으로 재배를 하면서 식물이 약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식물 자체가 약해진 것도 있지만 그런 식물을 가해할 수 있는 새로운 병원균이 대발생하게 된 것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결국은 식물은 보호를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식물의 병을 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병은 뭐예요? 저 뒤에서 또 소주병, 맥주병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한테 병, 뭘까요? 그럼 병,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병의 종류. 코로나, 예, 좋습니다. 또. 성인병. 예? 성인병. 저희 성인병 뭐가 있어요? 당뇨. 고혈압. 비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심하면 뇌졸중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코로나, 성인병, 코로나 또 뭐 있습니까? 예? 암, 그렇죠. 암. 또 지금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결핵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코로나, 감기 이런 건 다 뭐예요? 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결핵, 세균에 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성인병은 뭐죠? 영양불균형이라든지 그 대개 이제 영양불균형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뭐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되고 이러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 영양 과잉, 특히 지금은 영양 결핍보다는 영양 과잉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는 이런 비만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정상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암은 뭐예요? 암은 정상세포가 변이가 일어나서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세포보다 생장이 빠르게 되니까 어때요? 정상세포를 못 자라도록 걔네들이 그 생육이 왕성하게 되니까 정상세포가 제대로 못 자라게 되고 기능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암, 변이에 의한 암, 그 다음에 영양과 관련된 성인병, 그 다음에 바이러스, 세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식물도 마찬가지로 원인에 의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생리장애라고 하는 거죠. 복숭아의 생리장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농사를 잘 지셔서 뭐 있습니까? 많은데 뭐? 낙과. 생리장애. 그거 말고 생리장애 지금 말씀드립니다. 낙과 하나. 해칼, 열과, 일소도 잎 타는 거, 과일 타는 거, 그 다음에 뭐 겨울철에 줄기 다 갈라지고 막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2013년도, 14년도 여러분들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겨울철 동해. 기억 없으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 생리장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낙과 말씀하셨던 건 낙과라든지 해칼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또 수분이 굉장히 많이 관여하는 거고요. 일소는 태양이 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대표적인 거, 복숭아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생리장애 중에 하나가 옮겨 심을 그 자리에 복숭아 다시 새로 심으면 개식장애 뭐예요? 뭐라고 그러죠? 기지현상이죠. 기지현상. 물론 기지현상에 이제 다른 선충도 관여를 하고 있지만 대체로 보면 남아있는 잔재, 복숭아 나무에서 나오는 뭐예요? 청산, 배당체 이런 것들이 이제 독성을 발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즉 뭐예요? 다 선충 빼고는 다 무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상 증상인 거죠. 이거를 우리는 생리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상,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동해라든지 여름에 또 요즘 그 고온 때문에 한여름에 고온 때문에 또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들 동해. 그 다음에 복숭아 역시 이른 봄에 개화가 이르니까 이른 봄에 냉해 또는 서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은 전북 지역은 냉해 피해가 거의 없었나요? 작년에는 저희 많았어요? 우리도 많았었습니까? 작년 경산 지역 같이 저 경상북도 남쪽 지방에는 봄이 좀 일찍 왔다가 4월에 영하 2도까지 막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4월 5일, 6일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꽃이 피었다가 영하로 내려가니까 다 냉해를 크게 입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상에 의한 장애, 토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게 이제 기지현상이 될 거고, 또 토양 내의 수분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업하면서 상처나는 것들, 공업 부산물,
이제 공단에서 나오는 가스가 이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죠. 특히 우리 공단 지역에서 나오는 가스의 복숭아가 약한데 바로 불산이죠, 불산. 불소가스가 이제 거의 치명적입니다. 뭐 쉽게 봉합선을 막 연화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업부산물에 의한 피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식물에도 바이러스가 있지요. 복숭아에는 큰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가 아직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그렇게 큰 것은 보고가 안 돼 있는데요. 우리 황화 바이러스 있죠? 이 황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이른 봄에 기온이 높지 않을 때 이제 황화 증상을 일으키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다음은 이제 그러면 바이러스인데 이것도 전염성인데 왜 밑으로 뺐냐 그러면 바이러스는 크기가 워낙 작아요. 워낙 작아가지고 이 자체적으로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대사를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몸 안에 RNA가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RNA 합성 효소를 이용을 해서 RNA가 2가닥, 4가닥, 8가닥으로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 합성 효소를 이용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을 이용을 해서 자기네가 필요한 이 외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게 몸 밖으로 나와서 다른 데로 또 다른 건전한 사람한테로 옮겨가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만큼 너무 작기 때문에 스스로 이 라이프 사이클을 자기가 이제 인생을 아무튼 환을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주식물 또는 기주를 이용을 해서 기주에 있는 대사를 이용을 해서 삶을 완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물이라고 안 하고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따로 뺐습니다. 전염성을 가지고 있지만 생물이 아닌 생명체라는 개념이죠. 다음은 이제 병해충과 같은 생물성 병원이 되겠습니다. 곰팡이, 세균, 이제 그 다음에 조류, 우리 녹조라떼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거기에 조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생성 종자식물이 되겠습니다. 겨우사리 같은 것들이 이제 줄기에서 기생하면서 줄기에서 이동하는 영양분을 다 탈취를 해서 생존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기주는 죽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우리 선충이라든지 응애, 곤충 등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중요한 해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물적 요인은 진균, 세균, 조류가 있습니다. 진균이라 하면 이런 곰팡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로 이런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사를 띠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푸른 곰팡이가 있고, 우리 복숭아에서는 곰팡이 쉽게 보실 수 있는 곰팡이, 탄저도 있고 또 잿빛무늬가 정말 왼수 같은 애들이죠. 우리 수확철에 쉽게 물러져 있는 상태에서 쉽게 무른 상태에서 감염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곰팡이가 되겠고요. 다음은 세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말 그대로 세균 구멍병이죠. 옛날에 세균성 구멍병, 지금 세균 구멍병이라고 부르는데 천공병이죠. 천공병을 일으키는 우리 복숭아 세균 구멍병이 바로 세균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곤충, 응애, 선충. 곤충은 일반적으로 다리가 6개죠. 새쌍. 응애는 다리가 안 보여서 안 써보셨군요. 다리가 4쌍이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응애는 살충제로 거의 방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응애약을 살비제를 또 따로 살포를 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처럼 이제 겨우사리가 되겠죠. 겨우사리가 또 기생성 종자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곰팡이 많이 보셨던 거죠? 많이 보실 수 있던 곰팡이, 요거는 예,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야만 이 정도 보일 수 있는 거고, 바이러스 뭐 기본적으로 10,000배, 20,000배 이상 확대해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원래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 전자현미경으로만 또 관찰이 가능합니다. 워낙 작아서 일반 현미경으로는 우리가 관찰이 안 되죠. 요 이제 선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늘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선충이죠. 사람한테도 선충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전에 같이 생활을 했었던 동물입니다. 회충, 요충, 십이장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선충에 속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 사람 선충하고 식물 선충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구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식물 선충은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람에 있는 선충은 다행히 구침이 없습니다. 구침이 있으면 어떻게 써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장출혈 뭐 큰일 나겠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감염, 발병, 병원균이 들어가서 정착하는 거를 감염이라고 보시고, 발병은 그럼 뭘까요? 발병은 병을 일으키는 거, 즉 병증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요거를 발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감염이 되려면 침입을 해야 되겠죠? 침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먼저 두 번째 걸 볼게요. 상처 침입. 너무 쉽게 이해되시죠? 상처가 났을 때 침입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자연계구부를 통한 침입. 그 다음에 각피를 통한 침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처는 잎이나 줄기나 어디든 상처가 나게 되면 이를 통해서 병원균 또는 병원체가 다 침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각피를 통한 침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처를 통한 침입, 그 다음에 자연계구부를 통한 침입, 네, 각피를 통한 침입이 있게 되는데요. 상처 침입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의해서 또는 그 곤충의 침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처가 나겠죠. 그런 상처를 통해서 침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연계구부는 기공, 수공, 그다음에 피목, 밀선 등을 통해서 침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피를 통한 침입이 있겠는데요. 각피를 통한 침입은 말 그대로 아무 상처가 없어도 균류, 곰팡이들이 주로 곰팡이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균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침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 우선 제일 밑에 상처 침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그 물리적인 상처를 통해서 상처가 나게 되면 이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근과 측근 뿌리가 나오면서 이 사이에 상처가 나겠고요. 그다음에 균류가 균사를 내기 전에 독소라든지 효소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독소나 효소를 내게 되면 그 작용에 의해서 세포가 큐티클층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를 통해서 그러한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연계급을 하면 기공, 숨을 쉬는 데죠. 그 다음에 수공은 수분의 이동 통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목은 기공이라든지 이런 수공의 흔적이 바로 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에 뭐 별빛처럼 이렇게 살짝 연한 조직이 있죠? 그런 조직이 바로 피목이 되겠고요. 혹시 복숭아 하시면서 사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과는 안 하십니까? 네. 사과 해달라고 그럴까봐 그러시나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흔적이 사과에도 보면 사과 과실에 과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배도 그렇고 사과 배에 이렇게 얇은 부위, 연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기공, 수공의 흔적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밀선입니다. 밀선 보이시겠죠? 꿀벌이 꽃으로 모이게 되죠. 왜 모이는 거예요?
왜 꽃으로 모이는 거죠? 꿀을 수집한다고 그러나요? 꿀을 채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꿀이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이게 꽃받침, 꽃잎,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 자방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자방과 꽃잎 사이에 있게 되는 여기가 바로 밀선이 되는 거죠. 여기에 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통로는 굉장히 요런 안쪽으로 쉽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병원균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구부라 하면 이제 기공, 피목, 수공, 밀선 등이 있는 것이고요. 직접 침입은 간단합니다. 그냥 포자가 이렇게 발화를 해서 침입균사를 내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큐티클 아래에 균사층을 형성을 해서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서는 세포 간극으로 확장을 하면서 세포와 모든 세포 사이에 이렇게 흡기를 내서 세포로부터 영양분을 탈취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러면 상처를 통한 침입, 자연계구부를 통한 침입, 직접 침입이 있는데 가장 크기가 작은 애들은 어디를 통해서 침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거꾸로 가장 큰 병원균들은 어디를 통해서 침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작은 것일수록 크기가 작기 때문에 통로를 제공해 주는 쪽을 통해서 침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반드시 상처가 있어야만 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입하는데 세균 침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곰팡이 침입할 수 있을까요? 있죠. 그러면 자연계구부를 통해서 바이러스 침입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자연계구부를 통해서는 세균하고 곰팡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직접 침입, 즉 이런 큐티클층을 직접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는 곰팡이입니다. 크기가 거의 10배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 능력도 10배씩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직접 침입을 할 수 있는 거는 곰팡이고, 그래서 곰팡이는 직접 침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효소나 독소를 내게 됩니다. 독소는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뭉개버리는 거고, 효소는 분해시키는 겁니다. 큐티클층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팩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큐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셀룰로스 등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녹이는 셀룰레이스, 큐티네이스, 그 다음에 팩티네이즈,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균이 이렇게 발화를 하고 발화를 해서 균사를 내면서 여기서 이때 바로 여러 가지 효소나 독소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침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연약해졌을 때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곤충입니다. 곤충, 해충. 이제 우리 농업에 있어서 곤충들은 크게 익충, 해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익충은 뭐가 있어요? 과일? 벌. 벌. 무슨 벌? 꿀벌? 또 우리 복숭아에서도 우리 천중도백도 어떻습니까? 꽃가루 있어요? 없어요? 천중도백도 안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품종인데 천중도백도는 품질도 좋고 생산성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아무튼 가격이 그래서 고가에 판매가 되는데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천중도백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꽃가루가 없습니다. 복숭아 자가화합성이에요? 아니에요? 자가화합성이죠. 꽃가루만 있으면 자기가 그냥 자기 꽃가루로 수분 수정이 일어나서 결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꽃가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수분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수분수가 자가화합성이 아니면 수분수가 있어도 물론 복숭아는 이제 풍매 수분이죠.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돼요. 그런데 거리가 멀거나 할 경우에는 곤란하겠죠. 그때 수분을 시켜주는 게 바로 벌이죠, 벌. 그걸 우리 방화곤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방화곤충으로서의 역할. 또 벌이 또 어떤 역할을 해요? 기생봉. 기생봉이죠, 기생봉. 천적으로서. 그 해충의 몸 안에 들어가서 기생을 하는 그런 곤충들이 또 벌목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누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에죠. 이런 것들이 익충이고, 나머지 그 이외에 식물을 가해하는 것들이 이제 해충이 되겠습니다. 가해하는 양상으로 보면 식물을 직접 가해하는 것들이 있죠. 갉아먹는 애들이 있고 또 흡집하는 애들이 있죠. 이렇게 노린재 같은 경우는 갉아먹나요? 흡집하나요? 흡집이죠. 매미충류 대부분 다 흡집이고, 이제 딱정벌레 이런 것들이 이제 갉아먹는 애들인 거죠. 성충으로 보면. 그 다음에 나비, 유충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갉아먹는 그런 스체잉 타입인 거죠. 그래서 수백 종의 유충이나 성충이 이제 직접적으로 식물을 가해하고, 간접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매개해 주는 거죠. 매개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상처가 있어야 침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해충이 갉아먹으면서 내지는 흡집하면서 상처까지 내주네요. 그러니까 옮겨주면서 잘 들어가라고 길까지 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간접적으로도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로 씹는 형, 이렇게 빠는 형, 이런 형태로 우리가 크게 곤충을 그 음식을 섭취하는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물을 가해하고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병의 원인이 또 굉장히 다양하고요. 크기도 다양하고 들어가는 형태도, 침입 형태도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해충도 역시 마찬가지죠. 해충, 지구상의 곤충 몇 종이래요? 도대체 100만 종이 넘는다고 그러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곤충들,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의 병원이나 또는 식물을 직접 가해하는 이런 해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이 침입 경로도 다르고 식물을 가해하는 양상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방지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큰 피해를 가져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식물에 피해를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식물에 나타나는 피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식물은, 그 식물의 병, 해충은 반드시 방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방제법을 보시게 되면 법적 방제, 검역이 되는 겁니다. 주로 검역은 국제 검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내 검역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국제 검역, 여러분들 외국 갔다 오시면 공항에서 반드시 검역하시는 분들이 늘 제일 전면에 나와 계시죠?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병, 해충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정보도 없고 방어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피해를 초기에 빠른 시간 내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해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병원 해충의 도입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내에 있어서는 어때요? 지금 코로나가 사스, 메르스 이럴 때 우리 다 검역인 거죠. 이게 국내 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스크도 쓰고 있고 그렇지만 감염된 사람들, 보균자, 보독자 이런 사람들은 이동을 금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검역이고, 지금 우리 식물에 있어서는 병의 검역 가장 지금도 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소나무 제선충이죠. 소나무 제선충은 이제 그 발생한 지역에 있어서는 소나무 외부로 이동이 전혀 안 되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법으로 곰팡이나 곤충한테 니네 오지 마라가 아니라 그거를 핸들링 하는 사람들의 이동을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격리를 차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경종적 방제,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항성 품종이라든지 저항성 반응을 유도한다든지 해서 결국은 병에 걸리지 않거나 해충이 오지 않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죠. 근데 물리적 방제는 완전히 제거를 해주는 거고요. 생물학적 방제는 천적이라든지 기랑균 등과 같은 세균을 생물을 이용을 해서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화학적 방제죠. 농약을 사용해서 병해충.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저도 표현을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할 수 없이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종합적 방제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화학적 방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말씀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효과가 좋으니까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빼시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방제법이 있는데 여기시 보시면 우리 봄부터 휴면기가 지나고 봄부터 발병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병증이 발현이 되고 병증 발현된 데서 뭐가 나와요? 다시 포자가 만들어지고 세균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데로 새로운 곳 건전한 식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회 동안 반복이 될 거고요. 일단 한 번만 보시게 되면 이거를 우리 감염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병환이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 휴면기에서 깨어나서부터 병증 발현이 될 때까지 내지는 병증 발현한 데서 오는 병원체가 또 생겨날 때까지 봤을 때 어느 때 우리가 방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느 때 방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1차 전염은. 그죠? 예, 늘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죠. 휴면기에 전염원이 안 생기게 되면 병의 원인이 없어지는 거죠. 예, 이때 방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요때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적어도 요 단계까지의 병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선 이미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가장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밑에 것처럼 병원성이 저항성보다 강하면 병이 나는 거고요. 저항성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보다 강하면 병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직 저항성이라는 거는 아예 두 품종이 있을 때 한 품종은 병 걸릴 수 있는 품종, 한 품종은 아예 어떤 상황이든지 병이 안 걸리는 품종,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수평 저항성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병에 병에 조금 강한 성질은 다 가지고 있는데 특정 환경이 되면 병에 약해질 수 있고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병에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 저항성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저항성이냐? 왜 저항성을 보이느냐? 잎이 단단하면 어떻겠어요? 저항성이겠죠. 연약하면 갑수성일 거예요. 그냥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질화, 규산질이랑 질소질이랑 많이 들어보셨죠? 질소질이 많으면 약해지죠. 규산질이 많으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규산질이 이제 결국은 세포벽을 그다음에 큐티클 층을 두껍게 해서 감염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예 항균 물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죠. 항균 물질, 화이트 안티시핀이라고 하는 건데 아예 내 몸 안에
균에 대해서 독성을 발휘하는 물질이 내 몸 안에 있을 경우에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감염 전 저항성, 즉 아예 식물체가 병원균이 들어오지 않아도, 식물체하고 반응하지 않아도 병원균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그런 기작이 이제 감염 전 저항성이 되겠고요. 다음 이제 감염 후 저항성이 되겠습니다. 페놀 물질이라든지 이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은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아까 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반응들이고, 이런 것들은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 페놀 물질,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죠. 그 다음에 파이토알렉신,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제 축적이 되는데 독성을 발휘하는 물질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것인데, 레스베라트롤 들어보셨어요? 포도주에 많은 거죠. 포도주에 많은데 이제 저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 사람들이 술이랑 그 다음에 육류, 그 다음에 유지방이라고 하나요? 뭐예요? 치즈, 버터,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변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섭취를 하는 거죠. 술도 많이 먹고, 육류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 유류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먹고 많이 먹는데 오래 살아.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를 밝혀봤더니 바로 포도주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레스베라트롤이 식물의 독성을 발휘하는 비니페린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전구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스베라트롤이 그 프렌치 파라독스를 설명하는 물질로 밝혀지기 이전에 이미 얘네들은 식물체에, 식물의 포도나무에 녹균병이 들어왔을 때 독성 물질로 축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먼저 알려진 거죠. 이게 가장 처음 알려진 이제 식물체의 독성 물질,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독성 물질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조직의 변화인데요. 글루칸. 식물체에 글루칸 있어요, 없어요? 당. 식물에 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숭아에 당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해서 뭘 만들어줘요? 뭘 만들어요? 산소하고 포도당 만들잖아요. 그 포도당이 어디로 어떻게 돼요? 뭘로 변해요? 그냥 이게 잎에서 남은 잎을 크게 생육하다가 남은 물질들이 어디로 가요? 예? 과일로 가죠. 과일로 가요. 포도당이 과일로 가서 포도당이 막 합쳐져서 뭐가 돼요? 아밀로스 되고 아밀로펙틴 되고, 당도가 전분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복숭아 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죠? 다 과일로 가서 전분이 막 합성이 되는 거죠. 포도당이 하나짜리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전분이 돼요. 그렇죠? 그 전분이 다시 어떻게 돼요? 성숙이 되면 분해가 돼서 설탕도 되고 포도당도 되고 과당도 되고, 그래서 복숭아의 당도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분이 없으면 당으로 갈 게 없으니까 그렇죠? 전분이 없어지면, 전분 축적이 제대로 안 되면 과실 크기도 작아지고 나중에 당으로 갈 것도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은 이렇게 다 포도당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곰팡이는 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곰팡이 세포벽에 있어요. 그러면 병원균이 당을 분해를 해야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분을 녹여내고 자기 먹이로 먹이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을 녹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포벽은 당인데 어떻게 해요? 녹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가 달라요. 같은 당인데도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당 분해 효소를 내는데 자기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당은 전혀 연관이 없어요. 전혀 그 분해가 안 돼요. 식물의 당만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식물이 방어 반응으로 곰팡이가 가지고 있는 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곰팡이가 자기 죽자고 자기 세포벽과 똑같은 당을 녹이는 세포 분해 효소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죠. 곰팡이가 낼 수가 없으니까, 분해 효소를 낼 수가 없으니까. 참 재미있는 거죠. 곰팡이 그 식물도 이렇게 재미있는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 현상. 2층이 뭐예요? 2층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2층도 모르냐. 1층하고 3층 사이에 있는 게 2층이다. 맞죠? 2층이 잎이 떨어지고 과일이 떨어지고 할 때, 그쵸? 복숭아 안 익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네? 떨어져. 힘 줘야 떨어지죠. 근데 수확될 때 되면 툭 건들면 다 떨어지죠? 이제 그렇게 성숙이 되면 이제 탈락이 되게 되는 거죠. 떨어뜨려지는 층, 요게 이제 2층인데, 요게 이제 병원균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탈락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기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과민성 반응이에요. 과민감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병원균이 들어오면 내가 병원균이 들어온 세포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탈락시켜 버리는 거. 그게 뭐예요? 복숭아 세균 구멍병이에요. 세균 구멍이 사실은 저항성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너도 나도 저 입에서 다 이 세포 저 세포 다 과민감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죠? 여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잎이 죄에다 구멍만 있게 되고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저항성은 구멍이 몇 개 없고 감수성은 온통 구멍뿐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과민성 반응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구멍병이, 세균 구멍병이.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을 식물체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으면 식물 병원균이 침입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기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식물체가 유도저항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백신 맞죠? 백신 왜 맞는 거예요? 백신이 미리 병원균, 병원체가 될 수 있는 애들을 미리 우리 몸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항체가 몸 안에 있게 되니까 실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이 항체가 작용을 해서 병원균을 불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액을 따라서 그 몸 안에 계속 머무르게 있는 거죠. 몸에 있으니까 어떻게 항체가 계속 몸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식물은 혈관이 있어요? 있어요? 뭔가 있긴 있죠. 물을 이동은 하죠. 근데 물은 어떻게 돼요? 물관을 통해서 물을 흡수해서 물관을 통해서 그렇죠. 잎으로 해서 지상부 위층으로 계속 몰아서 다 증산작용을 통해서 배출하죠.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것들은 거기서 다시 만들어진 것들은 양분을 사관을 타고 사부라고 하나요? 사부? 체관부죠. 죄송합니다. 사부 체관부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어디로 가요? 다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뭔가가 생성이 된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 밖으로 위로 나가든지 밑으로 나가든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한번 생성이 되면 전신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밑에다가 지금 점 찍힌 데다가 예방접종을 했더니 모든 식물체 전신에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 안 돼서 다 밖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물질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머무르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죠. 네. 일단 한번 획득 저항성이 유도가 되면 식물체 전체로 이동하고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또 더 재밌는 거는 이런 게 이게 식물 병을 일으키는 종류들이죠.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선충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요거를 실제로 그냥 비율로, 배율로 나타낸 거예요. 제일 크게 이게 육면체로 있는 게 육면체인가요? 직사각형 형태로 있는 게 식물세포죠. 되나 지금은? 또 안 되네. 여기 식물세포고, 식물세포 안에 곰팡이, 포자, 세균, 그 다음에 여기는 바이러스입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다양하고, 크기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것처럼, 옆에 보시는 것처럼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형태적으로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얘네들은 한번 이렇게 저항성이 유도가 되면 모든 병원에 대해서 다 저항성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던 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유도 저항성이에요. 유도 저항성. 미생물, 해조류, 추출물, 유도물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병을 일으키는 병원 미생물의 세포벽 또는 병원 미생물이 내는 2차 대사산물 이런 걸 가지고 처리를 하면 이렇게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요즘은 미생물 농약이랑 환경 조절로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는 환경 조절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시설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설 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노지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가 좀 불가능한 거죠. 생물농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물농약 쓰고 계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고 있어요. 예, 농용 항생제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미생물에서 여기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게 안 돼서 항생물질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그 물질이 세균의 독성을 보이는 것들. 이게 바로 항생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학적 방제, 살균제를 이용한 방제죠. 살균제, 항생제, 보호제,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치료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종자 처리죠. 펠레팅을 한다든지 해서 종자에 코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병을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사진이 안 바뀌었네.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이 약제를 살포할 것에 따라서 약제의 선종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접종원 발생, 분산, 전파, 감염이 일어나기 전에는 보호살균제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이미 정착이 되고 날 단계, 이 이후에는 치료살균제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복숭아 병해 한번 보실까요? 복숭아 병해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거? 2번, 4번, 5번 그러죠. 2번, 4번, 5번. 그렇죠? 2번, 4번, 5번. 1번은 이 보호가지고는 황만 잘 치면 그리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얘네도 거의 없어지는 병이라서 그렇죠. 이렇게 많은 병해 중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균구멍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바람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기공을 통해서도 침입을 할 수가 있지만 대개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저기가 가나요? 경보 스마트폰으로 알람 안 가요? 빨리 해달라고 하십시오. 우리 청도에서는 뭐예요? 청도에서 그러면 그거 사용하세요. 거기나 여기나 아무튼 기상 조건이 무슨 병해가 발생하고 있다. 내지는 또 각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예찰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무료로 자기네들이 가서 트랩에 가서 뭐가 나왔다, 곤충이 뭐가 나왔다, 또는 저 병 발생이 어느 게 지금 나오는 것 같다라고 정보를 주면 복숭아 연구소에서 이제 모든 농가분들한테, 회원분들한테 다 그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냉해 같은 경우는 우리 저쪽 경산 지역 같은 경우는 냉해 피해가 계속 매년 발생을 하니까 냉해에 대한 또 서리에 대한 정보도 계속해서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 지역, 각 시 군 단위에서 설치를 해서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근데 어떤 때 보면 이제 너무 자주 와가지고 뭐 설이 올 것 같지 않은데 설이 올 거라고 막 경보가 오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럴 때 특히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예찰 정보죠. 우리 병해충에 있어서는 예찰 정보고, 그다음에 이 세균 구멍병 같은 경우는 바람, 태풍 오고 이럴 때 특히 상처 때문에 발생이 많이 하니까 이런 상처 발생에 대한 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을 해줘서 방제에 신경을 쓰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뭐 거의 표시가 안 나는 듯한 상태에서 출현을 해서 구멍이 뚫리고 큰 구멍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라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좀 다행인데, 이제 쉽게 그러니까 발견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이렇게 또 이 과실에 있어서는 육아 때는 이제 병반이 크질 못하니까 이제 기형이 되는 거고요. 성바 때는 이렇게 살짝 움푹 패인 듯한 이런 병징을 나타내는 게 세균 구멍병이 되겠습니다. 이제 줄기로 보면은 잿빛무늬병하고 많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보이시는 게 줄기 중앙에서 나타나는 게 주로 세균 구멍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요 왼쪽과 같이 이렇게 화기라고 해야 되나요? 꽃눈 부위에서부터 눈 부위에서 이제 발병을 한다 그러면 되게 잿빛무늬병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세균이 형성되어서 이제 과실로 또 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줄기나 과실에 나타났을 때 또 지금 이제 노린재 피해랑 노린재 피해하고도 좀 헷갈리시게 막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잎에 병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판단을 하시면, 잎에 병반이 없는데 과실에 병증이 나타났다 이러면 노린재 피해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잎에 병반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세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제 대책,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방풍림 많이 지원을 또 해주고 있죠. 안 하시나, 이쪽에는 안 하나요? 방풍림 설치? 지역에 따라서 해요. 예, 방풍망 설치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균형 시비 늘 하는 것이 있고, 봉지 씌우기 일찍 해야 되고, 저항성 이 품종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저항성이라고 해도 이제 좀 만생종, 늦게까지 생육을 하는 만생종에 있어서는 발병이 아무래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세균 구멍병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아예 중만생종은 거의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조생종 위주로 재배를 하겠다는 농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농가분들께서 그런 결정을 또 내리시게 되는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보르도액, 월동 직후에 유황합제나 보르도액 살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 보르도액은 생육기에는 안 된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농용마이신을 뿌리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아연석회, 그죠? 아연보르도라고 하는 거죠. 아연보르도를 우리가 살포를 하는 게 좋고, 낙엽 직후에 이제 보르도액을 살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빨간 걸로 표시를 했는데, 희석 순서 어떤 것부터 희석을 하시나요? 수화제, 액제, 수화제, 유제, 어느 것부터 하세요? 전착제. 써 있는 대로 해요. 이대로 하십니까? 예. 네. 그럼 어떤 데서 보면, 전착제를 제일 마지막에 놓고. 그렇죠. 전착제를 제일 마지막에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이 체계마다 다르고, 농약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액제를 먼저 하라고 하시는데, 액제를 먼저 하게 되면, 액제는 뭐죠? 물이랑 잘 섞이는 거죠. 녹아난다고 보는 거죠. 먼저 녹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의 성분이 바뀌죠. 물의 성분이 바뀌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수화제하고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액제를 제일 뒤로 넣으라는 게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전착제도 제일 뒤로 넣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액제, 수화제, 여기 있죠? 30은 위에대로 하고, 경농은 액제, 수화제, 유제 순으로 또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밑에 순서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뭔가가 부작용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없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착제는 먼저 넣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전착제를 왜 넣는 거죠? 잘 섞이고 잘 퍼지라고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약을 살필 때 넣으면 더 잘 희석이 되고 섞이고 그렇습니다. 네? 거품.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몰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옥솔린산이죠. 옥솔린산하고 마이신. 그래서 아무튼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데, 뭐예요? 세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곰팡이랑 세균이랑 바이러스랑 크기가 10분의 1씩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균이 곰팡이에 비해서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특이하게 유전자가 다 밖으로, 유전체라고 하는 애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그냥 이게 노출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또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특정한 그 핵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 플라스미드가 이 내성에 연관이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특정하게 내성에 관련된 핵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내성을 갖게 됩니다. 곰팡이나 다른 생물에 비해서 약제 내성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쉽게 나타나요. 그래서 계속 약을 몇 년 안 됐는데도 계속 잘 안 듣는다고 하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성이 생겨서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옥솔린산이 그중 이제 우리 마이신 종류하고 같이 혼합제로 해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불안한 거죠. 이제 제빛무늬병,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특히 이렇게 수확기 때 발병을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꽃하고 가지에도 발생하지만 가시 표면에 발생하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초기에는, 그런데 우리 이 탄저병이랑 거의 구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병증이 나타나다가 후기가 되면 이렇게 쉽게 물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더 잘 아실 거고요. 결과지를 고사시키는 가지에도 이렇게 결과지를 고사시킬 정도로 병증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작년 올해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예, 제빛무늬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줄기에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줄기에 있다 보니까 표시가 잘 안 나서 또
또 우리가 전정할 때까지 월동을 계속해서 가지에서 하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듬해에 1차 전염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자라다가 이렇게 감염이 돼 있던 애들이 이렇게 조금 나오다가 죽게 되는 것들이고요. 심한 경우도 있고, 근데 밑에 가지를 보게 되면 정말 열매를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이 병들이 피해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오른쪽은 이제 2차 부생균들까지도 막 붙게 되는 거죠. 2차 부생균들, 그러니까 물러지니까 2차 부생균까지 붙어가지고 아주 정말 주변에 가면 잘 아시겠지만 막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랬죠. 올해는 그래도 8월에 이제 비가 작년에 비해서 덜 왔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8월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발생이 많았던 그런 병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죠. 이제 수학 그전에는 다 되게 재작년까지였죠. 재작년까지는 수학 7일 전, 그 전까지만 이제 수학 약제를 살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디페코나졸 수학 3일 전, 그다음에 밑에 여기 것들이 있죠. 크렉속신 메틸덱상 같은 경우, 페라지플루미드 이런 것들은 스트롭이나 비기넨, 포르투나 이런 것들은 수학 3일 전까지 살포를 해도 되는 겁니다. 위에 거는 디페코나졸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3일 전까지 살포를 해도 됐었던 거고, 밑에 것들은 7일 전에서 작년부터 3일 전까지 살포를 해도 되는 약제들로 이제 허용이 됐죠. 이 모갈병, 이건 뭐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올라가면 별로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방제를 잘 하시니까 그렇죠. 방제를 안 하게 되면 온통 까맣게 잎이 다 타버립니다. 이게 엄청나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방제를 적기에 해주시고, 또 병원균의 특징이 온도가 올라가면 생육을 제대로 안 하는 것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검은별무잎병, 올해 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올해 조금 발생이 좀 심했던 저쪽 경북 지역에 심했던 병해가 되겠습니다. 예, 전북에도 많이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프로파나 비타놀과 같은 약제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탄저병, 이게 한번 발생하면 그 밭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야, 방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끝나고요. 그 다음에도 나오니까 이게 참 어려운 병해입니다. 그래서 방제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병이 되겠고요. 요거는 뭐 뿌리에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끔씩은 우리도 복숭아의 나무의 특징이 또 침수에 또 약하지 않습니까? 내습성이 굉장히 약한 그런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야 이런 것들은 침수 피해 아닌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그 침수 피해랑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또 나무를, 지상부의 생육을 억제하는 그런 병이 또 흰날개무늬병, 자주날개무늬병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썩는 병이죠. 예, 수지병. 이게 수지 증상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견무늬 썩은 병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지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위에 지금 보이시죠? 신초가 나온 데하고 그 위에 전혀 죽은 데하고 그 중간에 감염이 돼서 여기 위에는 다 그냥 죽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이게 우리 일반 균을 분리해 보니까 어쨌든 사과에 가는 견무늬 썩은 병균이랑 같은 균이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바이러스 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숭아, 잎 황화 바이러스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봄이 지나고 나면 또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큰 피해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지금도 바이로이드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충은 해충도 지금 문제되는 해충이 뭐죠? 심식나방, 순나방, 그리고 없나요? 노린재요, 노린재죠. 노린재. 노린재 어디 갔죠, 근데? 죄송합니다. 뒤에 노린재 나오는데 노린재가 없고. 노린재가 이제 1순위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1번으로 들어가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안 바뀌었는데요. 노린재가 지금 이제 발생하는 종이 달라졌죠? 발생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점유는 괜찮으신가요? 몇 년 전에는 나무점 피해가 또 굉장해가지고 다들 그 나무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라고 또 굉장히들 고민들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해충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해충 방제는 이렇게 완전 박멸이 아니라 뭐 IPM으로 가야 된다라고들 하시고 있죠. 그리고 초생증을 통해서 천적이 살 수 있도록 이 초생 재배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예, 심식나방 수출 농가 조직화인데 수출 하시나요? 하셨죠? 오래 하셨어요? 조금 어쨌든 전주 지역이 몇 안 되는 주요 수출 단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몇 개, 그다음에 충주, 이천, 그다음에 그렇게 빼면 이제 전주가 지금 하고 있죠. 전주가 수출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출을 주로 어디로 수출하세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요즘 인도네시아 좀 뜨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태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다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주요 수출 대상국은 검역이 필요 없죠. 검역이 필요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를 재배 안 하니까. 그런데 제일 큰 복숭아 시장 중에 하나가 대만이라는 거죠. 대만인데 대만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검역 조건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복숭아 심식나방이죠. 그래서 이 복숭아 심식나방이 사과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숭아에서 심식나방이 수출하려고 하는 복숭아에서 심식나방이 발견된다 그러면 사과까지도 수출이 중단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심식나방이고요. 그래서 저쪽 대만이나 태국 이런 데도 수출하려고 우리 재배지 검역을 하게 됩니다. 재배지 검역을 할 때 심식나방이 나오는 과원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게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바로 복숭아 심식나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축이 다 자라면 이제 구멍을 뚫고 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탈출 구멍이 남게 되는 침입 흔적이랑 탈출 구멍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성충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번데기로 돼서 6월 상순부터 성충으로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6월 말 7월 초에 1차, 그 다음 1세대, 그리고 8월에 다시 2세대로 두 번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이제 뭐 봉지 씌우기 봉지 씌우기 전에 약재 방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나방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되겠고 피해과에 배설물을 배출하는 게 우리 심식나방하고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발생 소장은 4월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세대, 4, 5세대까지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때 4월, 5월에 나오는 유충,
이때가 이제 굉장히 실제로 복숭아 순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목기에 큰 피해를 주게 되겠습니다. 유리나방 수간부를 가야 하는 것이 되겠고요. 굴라방, 그다음이 깍지벌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깍지벌레류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진딧물, 다음에 이제 노린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노린재 피해가 심각하고 종류가 많아지고 그 전에 문제가 됐었던 노린재하고 종류도 다르게 되고, 더더군다나 약재가 듣다가 안 듣다가 지금 이런 문제까지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병증, 이런 증상을 유도를 하고 후기에는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과실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흡줍을 하고 나면 이제 기형과가 계속해서 기형과로 생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죠? 애무늬 고리 장님, 제일 문제가 됐었던 게 바로 이거였었죠. 애무늬 고리 장님 노린재. 이게 복숭아뿐만이 아니라 포도에서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많은 과수에서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인데요. 톱다리개미 허리개미 노린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갈색날개 노린재라든지 썩떡나무 노린재가 지금 발생이 많은 그런 노린재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충으로 월동하고 연 1일 내지 3회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숲이나 잡초 등에서 서식하다가 봉지 씌우기 전에 육아기에, 그다음에 8월 이후에 착색기에 복숭아를 피해 가야 하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찰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야 되겠고요. 또 날아갔다가 도망갔다가 날아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계속 살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전에 이제 약재가 되겠습니다. 니코틴 계열 약재가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게 이른 아침 이슬이 마르기 전 노린재 활동이 적은 시간에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약재별로 암수를 비교한 것인데요. 모든 게 다 비펜트린이라든지 또는 요 클로로피리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충률이 높은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기별로 보신 것이죠. 본 거죠. 오전 7시하고 오후 4시, 오후 7시 이렇게 봤을 때 오전 7시나 오후 7시경에 즉 노린재가 이 활동이 적은 시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갈색 날개 노린재하고 썩떡나무 노린재하고 발생을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이때 갈색 노린재가 그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런 노린재류가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노린재에 대한 약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데, 또, 금방 이제 내성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쉽게 도망을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방제하기가 쉽지 않은 게 노린재인데요. 일단 지금 저희 쪽에서는 양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돼지 감자, 이거 발효시켜서 지금 많이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제 효과가 좋다고들 많이 따라들 하고 계세요. 저 김천에 우리 최민영 마이스터께서 많이 그런 것들 보급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꽃매미,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갈색 여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해충으로 아예 이제 새롭다고 하기도 뭐하죠. 벌써 정착을 해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해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기후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어떤 해충들이 날라와서 우리한테 또 피해를 줄지 참 걱정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갈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농가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농약을 살포하는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농약이 이 독성이 낮고 선택성은 높고 잔류 기간은 짧고
그거를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그 개발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된다고 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농가분들 입장에서는 3중고, 4중고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예방 차원 또는 조기에 발생 예찰을 통해서 조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후라든지 식생, 기후가 변화하면서 식생이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저께는 텔레비에 나오는 게 저 혹시 보셨어요? 경기도에서 감귤 수확한다는 얘기 방송에 나오던데, 이게 이 참 좋은 얘기.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 때문에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법적 반가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기후가 변한다고 해서 식생이 우리가 변하게 되죠. 당연히 기후에 따라서 식생은 변화하는데 그렇게 크게 한꺼번에 변하는 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네, 사이렌을 세게 울리시는군요. 몇 년 전에 어디 세균병 온다고 경보 오는 겁니까? 좀 그냥 하다가 좀 일찍 끝내는 게 낫겠죠? 예. 뭔 얘기하다 이랬죠? 몇 년 전에 대구에서 바나나 열렸다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아니라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요. 그러면은 진짜로 그게 정말로 자연 상태에서 열린 걸까라는 의문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생태가 바뀌는 건, 식생이 바뀌는 건 맞는데 그렇게 급진적으로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바뀌고는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해충 발생이 달라지고요. 또 엄청나게 많이 이동을 하고 있죠. 이동을 하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이 또 들여오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서 발에 묻혀오고 옷에 묻혀오고 이러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엄청나게 많은 해충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속도로를 따라서 휴게소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라는 거죠. 어디서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진 걸까요? 근데 화상병 여기 아직 이쪽은 문제 안 되죠. 예, 화상병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 조금씩 옮겨가는 거라 그러면 주산지가 이렇게 옮겨가야 될 텐데 여기서 조금 갔다가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또 다시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래서 하는 게 다 우리 사람에 의해서 전파가 됐을 거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충 발생상에도 사람의 이동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 PLS 말씀을 또 잠깐 드리고 수출 얘기도 잠깐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농약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농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만큼 많이 뿌렸고 그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됐던 거죠. 한편으로는 예측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농약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크니까 농약을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라든지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게 사실은 농약이죠. 그런데 그 기여한 만큼 다른 부작용도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농약의 사용 또는 농약 자체의 이 개념 자체를 이제 조금씩 바꾸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농약을 덜 사용하거나 농약을 적게 사용하거나 독성이 낮은 농약을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농약의 부작용 또는 화학 비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자고 그러는 게 바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이라는 거죠. 예. 주요 법령을 보게 되면 제조 유통 단계에서 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 안전보건법,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는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엄청나게 많은 부처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규정으로 다 이 농약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준에 모두 만족을 해야 농약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간단하죠.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누구의 안전? 누구의 안전? 여러분과 소비자와 저 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예.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식약청 고시에서 보면 식품위생법 또 식품위생법의 식품위 기준 및 규격 그다음에 보면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은 그 농약을 사용한 작물로부터 섭취하는 농약의 양이 일일 섭취 허용량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일원적 근거다.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는 게 뭐예요? 일일 동안은 하루에 그만큼은 먹어도 전혀 평생 먹어도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일일 섭취 허용량인 거죠. 그래서 농약의 일일 섭취 허용량, 그 다음에 국민의 평균 체중, 그 다음에 식물성 식품별 일일 섭취량과 식품 섭취량, 그 다음에 적정 농약 살포 기준에서의 수확물 중 농약 잔류량,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다 고려를 해서 기준을 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 정서까지요. 우리나라 국민들 이제 지금 굉장히 그 경제적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죠. 선진국이에요.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농약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농약을 사용하는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엄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0.5 심지어는 보통 코덱스는 20mg, 20ppm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농산물 최저 기준 유자 같은 경우는 0.5mg, 배추는 0.05mg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간단하게 보면 0.01mg으로 적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5배, 10배, 저거는 몇 배입니까? 40배에서 400배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농약의 잔류 허용을 엄청나게 더 강화해 준 게 바로 이제 PL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과일로 보면 그룹으로 해서 인정을 이제 그룹으로 이제 잔류를 편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핵과류에서는 복숭아, 대추, 살구, 자두, 매실, 체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살구에 발생하는 병을 방지를 위해서 복숭아에 등록된 약재를 살포를 했을 수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거고요. 우리는 농약관리법을 또 따라야 되는 거죠. 농약관리법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약재는 절대로 살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전혀 우리랑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등록된 약재만을 우리가 살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PLS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 친환경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안전한 농산물은 뭐냐라는 거예요. 안전한 농산물. 안전한 농산물 뭘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전한 농산물은 이거라고 봅니다. 이거. 잔류 허용 기준, 그 다음에 농약 사용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서 살포를 하고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 그렇게 생산된 복숭아 안전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요 기준만 지키면 안전하다고 기준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걸 지켰어요. 안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전한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안전한 농산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괜히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면 안전한 농산물이고, 여러분들이 다 안전 기준 다 지키면서 생산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제가 큰 소리 치고 다닙니다. 예,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수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 수출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농협에서 장소를 제공받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우리 복숭아 수출 시작한 지 몇 년 됐을까요? 시작한 지 꽤 됐어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스탑이 됐었죠. 거의 스탑 안 했었습니다. 2000년도, 2013년, 14년 요때 뭐 20톤 나가고 이랬었어요. 20톤이면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댁에서 갖고 있는 1톤 포터 포터인가요? 1톤 포터죠. 그게 1톤 들어가는 거죠. 20톤이면 그 20대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생산해내는 물량의 10분의 1 정도만 겨우 수출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몇 톤 수출할까요? 몇 톤쯤 될까요? 제가 그냥 복숭아 수출 지원단, 경북 복숭아 수출 농업기술 지원단장을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겨우 400톤, 500톤이에요. 400톤이면 몇 개예요? 1톤 트럭 몇 개예요? 400대예요. 한 동네에서 하루 생산해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 물량이에요. 아직도 걸음마라는 거죠. 아직도 걸음마. 그런데 벌써 우리 동네는 수출 좀 해 이래서 어깨 힘 팍 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아직도 갈 길이 멀은데. 그래서 보면 일본, 미국 복숭아가 거의 이쪽 동남아 쪽에 시장을 다 잡고 있어요. 많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저가의 맛있는 복숭아로. 일본은 프리미엄급은 그 사람 일본산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하면 일본산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 야, 우리가 일본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우리는 돈을 이 정도밖에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우리나라한테 가격을 더 올려주는 거면 그 돈 그거보다 조금 더 줘서 그냥 일본 거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거를 보고 접근을 하자는 거죠. 이거를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일본이랑 미국이 더 30년 걸린 거예요. 그 시장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30년 걸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4, 5년 됐어요. 4, 5년 만에 그럴 거랑 똑같이 대접해달라. 소비자들이 해줄까요? 잘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보면 왜 이렇게 클레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밑에 거, 저 길게 써 있는 거 있죠? 클레임 걸려요. 안 그랬대. 그쪽에서도 잘못하는 것도 사실 있긴 있어요. 있는데 사진이 오잖아요. 이거 우리 거 아닌데 우리 거 갖다 놓고 찍었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서는 또 막 싸움 나. 야, 다음부터는 안 해. 막 이러고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2일 내에 클레임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100% 다 우리가 생산자가 다 배상해 주는 거고. 그리고 3, 4일 내에 생긴다 그러면 30%쯤 배상해 주고, 5일 이후에는 이미 어차피 다 썩어 문드러질 거라 배상 필요 없다. 서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가격 경쟁력, 지금 내수시장 가격 정도에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거죠. 또 오히려 한편으로는 내수시장이 높을 때는 내수시장보다 낮을 때부터 가격을 가지고 시작을 하자라는 거죠. 왜? 계속 할 거면 계속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보시면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복숭아의 품질이 다르고
한 팔레트에 있는 박스마다 품질이 규격이 다르고요. 심지어는 한 박스 내에서 규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중, 상, 특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규격을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등급을 뭘로 매기실 거예요? 특이에요? 상이에요? 보통이에요? 네? 보통 아니에요, 당연히? 왜 특이랑 상이랑 섞어놓고 그걸 특이라고 보내냐고요? 상품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특은 몇 개 안 되더라도 이건 특이다라고 해서 보내면 몇 개라도 특으로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 거예요? 재밌어요, 재밌어. 저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지역의 브랜드가 데일리 이런 거예요? 왜 데일리냐 이런 거예요. 매일매일 달라서 데일리냐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그 바이어들이나 그쪽에서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공선이죠, 공선. 제발 공선. 혼자서 담지 말고 딱 기준이 정해놓은 상태에서 공선장에 가서 그걸 엄격하게 관리하는 사람 두고 엄격한 기준 하에 따르도록 하라는 거죠. 공선장이 또 그래요. 그렇다니까 공선장으로 가긴 가요. 근데 공선장 가갖고 야 이게 왜 빠졌니? 내 거는 제 거보다 더 좋은데 내 건 빼고 제 건 넣어주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또 있죠. 그럼 뭐 하려고 공선장 가요? 그럼 그거 본인이 그냥 하지 또. 제발 좀 이게 뭔가가 특히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얼굴이잖아요. 우리 얼굴, 대한민국 얼굴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로 좀 더 품질을 좀 균일한 품질이 나갈 수 있도록 공선을 하자라는 거죠. 또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신 거랑 마찬가지죠. 또 뭐 기비 넣고 조금 더 있으면은 전정하고 유황합제 뿌리고 보르덱 뿌리고 기타 등등 또 정례부터 시작해서 저거 막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8월, 7월, 8월까지 죽으라고 고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데 또 가서 수확을 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상을 갖다가 특박스에 넣는 순간 그게 망한 거예요. 그렇죠? 잠깐 그 순간 때문에 그 순간 동안에 1년 노력한 것이 다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조금 더 생각하시면 훨씬 더 수입이 훨씬 더 늘어날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제가 다는 몰라도 조금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공선을 하자는 거죠. 왜 그래? 여기 보세요. 제가 보면 편차 한국산 과실 전수조사 필요하다. 일본 거 그냥 들어간답니다. 들어오는 그대로 매장으로 나간대요. 열어보지도 않고. 일본 거 그냥 나가고 미국 거 50박스 오면 50팔레트 오면 한 팔레트 정도 열어본대요. 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이 있으면 다시 몇 개 샘플 더 조사하고 이상 없으면 그냥 내보내고. 우리나라는 전수조사. 심지어는요, 저희가 어떤 업체에 갔는데 거기서 저온 창고에서 쫙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우리나라 거래요. 다 열어놓고요, 다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재포장을. 그 중에서 좋은 거 다시 고르고 못 쓸 거 버리고 그 전에 좋은 것 중에 다시 등급별로 다시 나누고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제가 갔는데 저희 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균일, 등급 균일. 그 규격도 좀 제대로 규격에 맞게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공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품질 개선, 포장 용기 이런 것들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지화, 조직화 제발 같이 좀, 여러분 저 정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복숭아 수출농가 조직화, 그죠? 조직화돼서 정말 같이 뭔가가 좀 규제가 아니라 같이 발전하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고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무슨 수출 연합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그 경북이 아닙니다. 전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법인에 대해서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제가 같이 저희랑 참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쉽게 뭐 그냥 가입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셨으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쉽지 않은 게 마지막에 이제 우리 수출 업체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수출 업체는 우리랑 생각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생산자하고 수출 업체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분들은 이제 이익이 먼저죠. 수익이 먼저고 우리는 매년 이익이 문제고 우리는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올해는 뭐 시원찮아도 주세요 해서 갖다 수출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좋은 물건이 한번 나가고 나면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들이나 기후나 우리가 좀 뭐랄까 안정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원하는데 안정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은 바로 기본에 좀 충실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을 많이 따라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